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이 장맛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이 정도면 가뭄을 날려주는 단비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요. 특히 폭우가 내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축대나 산사태와 같은 상황에도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주 중반에는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로 보이다가 주말부터 다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에서는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과 함께 자, 우리 주위에 있어서 위험한 곳은 어디 있는지,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하는지 고민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 제가 제 뒤 스튜디오 뒤에 있는 창밖을 바라보니까 약간 날씨가 개는 것 같은데, 하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내내 이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린다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단비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폭우가 내려서 정말 많은 또 인명 피해도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산비탈 무너질 가능성, 주택이 침수될 가능성, 장마철마다 되풀이되는 시설물 피해, 실제로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걱정 많이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장마철을 맞아서 시설 안전을 책임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강영종 이사장과 함께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슬기롭게 피해 나갈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말이에요. 네. 이게 시설 안전을 위해서 있는 건 알겠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시설들 하는 건지. 예, 저희가 사실은 지금 오늘날과 같은 문명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물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요. 그전에는 이제 시설물은 이제 만들어만 놓으면은 예. 우리가 사용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태어나면은 태어날 때까지의 문제보다도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사망할 때까지의 건강관리나 이런 게 중요하듯이 시설물도 사실은 건강관리가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게 성수대교 붕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성수대교가 붕괴를 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한테 시설물도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우리가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이듬해 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가 발생이 돼서 95년도 초반에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설물 안전에 대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안전공단이 1995년에 그때 생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관리하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다리 지금 얘기하는 교량도 있을 수 있는 또 뭐 있습니까? 사실 국가의 주요 시설물을 시특법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시설물을 모두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요도와 규모 이 순서로 해서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을 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저희 공단이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 이제 시설물 종류는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고층 건물이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물, 국가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을 오랫동안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성수대교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런 기술이 독립돼 자립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민간에 보급하는 것까지 저희 공단의 임무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 공단의 임무가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 우리 이사장님은 고려대학교 교수님이시면서 이제 여기 이사장을 맡으신 건데,
그 터널이라는 영화를 봐도 네. 네? 그 시설물이 중요한 건 알겠더라고요. 그거 보셨어요? 바쁜들 못 보셨죠? 예, 뭐 저 스냅으로 몇 뭐 안 파트는 보신 봤습니다. 거를 억지로 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는 거. 좀 뭐 예. 근데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관심을 많이 갖는데 근데 참, 여기 시설안전공단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서도 아주 좋은 성과도 없고, 참 여러 가지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좀 든든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 여름철 되면 터널 무너질 가능성은 제가 나중에 좀 여쭤보고 그런 거는 가능성 크지 않죠. 그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죠? 되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설안전공단이나 기타 정밀안전기관, 그 정밀안전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이제 시트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상시적 그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시설물들도 이제 건강 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피해를 아예 피해 가능성이 전무라고 말할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세상에 100%는 없죠. 최소화하는데 우리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장마철이란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텔레비전이나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뭄이 들었다가 이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이게 시설물을 비롯해가지고 이 땅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담당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 모든 시설물들은 집안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집안의 상태 변화가 가장 극심한 해빙기라든지 그다음에 땅의 함수율이 급격히 변화하는 장마 시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집안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고요. 그 불안정한 집안 위에 있는 구조물은 당연히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집안하고 접해져 있는 옹벽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비탈면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집안과 관련된 구조물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두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을 위해서는 이제 상시적 예방 체제가 사실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러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긴급 초동 대처를 잘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근데 주로 이제 물론 전국 각지에 있는 시설을 다 관리하죠. 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나라의 지자체도 그럼 좀 나눠서 가요. 네. 그 시스템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 임무가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형 국가 주요 시설물이 이제 1종, 2종 시설물로 분류가 돼 있는데 그게 올해 2월 달 기준으로 해서 82,000개를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152개 주요 시설물만 정밀안전 진단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민간이 한 정밀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좀 신뢰성이라든지 아니면 평가의 부실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예방하고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이 한 거에 대해서 저희 평가 진단이 건강검진이 잘 됐는지 안전진단이 잘 됐는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저희 공단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형 건물이 주로 몰려있는 데는 서울이겠네요. 수도권에 아무래도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국에도 골고루 좀 물론 전국에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비정상이지만 서울 수도권에 이게 아무래도 몰려있는 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근데 지금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일산에서 저희가 킨텍스 앞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옥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예. 지난 6월 말에 3차 이전을 완료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전이 완료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진주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데 진주에 있으면 왔다 갔다 하시기가 용이하진 않으시겠네요. 네? 네, 뭐 상시적 예방 체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뭐 출장 기간이라든지 뭐 그거에 수반되는 비용 같은 거는 일부 증가가 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긴급 그러니까 사고 발생 시에 저희가 하고 있는 긴급 초동 대처 예. 기능에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맞추는 거는 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저희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 일산에 저희가 쓰고 있는 부분을 중부권 안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아마 좀 얘기는 잘 되고 있고, 예. 뭐 언론에서나 국회에서도 많이 지적들 해주셔서 협의가 잘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중부권 안전본부, 그러니까 이게 비율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하는 시설물이 어디에 집중? 예를 들면 네. 100개의 건물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서 80개나 70개가 이제 많이 수도권에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좀 더 이 비율대로 이게 좀 이 인원이나 네.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그 가장 효율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저희가 그 대상 시설물이 있는 곳에서 저희가 근무지가 만들어지는 게 네. 물론 좋습니다.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이미 이제 오래 전에 결정된 사항이었고 저 지방 이전이라는 거는. 네. 근데 이제 상시적 평상시의 예방 관리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장이라든지 시간적 소요라든지 뭐 비용적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불리하겠지만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고 발생 시에 초동 대처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되면 저희가 전문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판단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구조 활동을 지금 지속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붕괴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동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멀리 있는 데서 가면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식을 해서 상시적 예방 관리는 진주 베이스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고 발생 시에 초동 대처 부분은 중부권에 있는 시설물에 관해서는 일산 베이스로 해서 좀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이 토목 쪽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진짜 상당히 그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나 이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부권 안전본부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계시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일단 처음에 이제 그 협의 과정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건 한 30명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충분해요. 저희가 520명 정도의 그 직원 규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30명 정도면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향후에 아마 우리 저희가 뭐 시설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저희 공단의 임무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직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아마 수도권 또는 중부권 안전본부에 근무해야 될 사람들도 좀 늘어날 거로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말에 그 저희 와이프랑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이제 완전히 다 뚫렸잖아요. 네. 그 처음 가는데 90분에 뭐 양양까지 간다고 그래서 갔는데 자동차가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다리가 후들거리더라고요. 나중에 차에서 내리니까 6시간 운전해가지고 갔습니다. 예? 6시간 운전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가는데 터널이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 고속도로 뚫기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막 한 3, 4km 정도 되는 터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인제 그쪽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면서 갑자기 또 터널 그 영화도 생각이 나고 물론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터널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하고 우리 삶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서울 춘천 서울 양양 고속도로도 터널 많고 다른 부산 내려갈 때도 뭐 터널 많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지나친 불안감, 쓸데없는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끝으로.
그 시설물의 그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시특법이 생기면서 예. 저희가 이제 국가적인 그 제도와 그 규정 같은 게 좀 완비됐고요. 예. 사실 저희 시설안전공단과 같은 그 상시적 안전관리 기관을 갖고 있는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이 기관은 이미 성공한 사례로 돼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저희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수출하는 그 작업도 저희가 좀 수행을 했고요. 상당히 많은 제3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그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본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시설물이라는 게 우리나라 건설 기술, 사실 시설물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만들어질 때 건강하게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만들어진 다음에도 시설물이 항상 똑같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땐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네. 이런 게 꼭 병원에 가셔서 예.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예. 될 겁니다. 근데 예. 사실은 병원에서도 진단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지 예. 않습니까? 근데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예. 성능을 진단하는 기술 역시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 많이 들어가게 돼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그 정밀안전 진단 기관이라든지 유지관리 기관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화 보면 갑자기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좀 네. 안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네, 장마철인데 어쨌든 주의는 많이 기울이지만 지나친 불안감은 또 건강에 안 좋죠.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강영종 이사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2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판교에서 구리 지나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인데요. 광암터널 안 3,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지날 때 3, 4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한 계속해서 송파에서 서하남까지 3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부천에서 신월, 인천 쪽으로 가는 길은 서인천에서 가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계속되고요. 국회대로도 신월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긴 구간 정체가 되고 반대편 인천으로 가는 길도 오늘 목동교 위를 중심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현재 강동쪽으로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강변북로는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 통과하는 데 정체가 되고 있고 올림픽대로도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여의교부터 한강대교, 다시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느리게 이동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창동교 부근에서만 잠깐 밀리고 있을 뿐 전체적인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도심 쪽으로만 창동교 부근 그리고 원릉교부터 성동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화그룹이 제주공항에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공항에서 2014년에 사업권을 땄어요. 계약 기간이 5년이고요. 이게 뭐 아무나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후 면세점은 등록제지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이 사전 면세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면제해주는 이 사전 면세점, 공항 면세점, 시내 면세점들은 인허가 사업입니다. 네. 어렵게 땄어요. 근데 2019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정도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그냥 사업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다들 예상하실 겁니다. 유커들이 급감했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에서 유커의 의존도가 거의 8, 90%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네. 거기 비행기도 전용기도 안 들어오지만 요즘에는 그 크루즈선이 정말 직격탄이었는데 크루즈선이 거의 유커들이 안 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면세점이 직격탄을 맞았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한 겁니다.
못 버티겠다. 그러면 이거 조금만 좀 버티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보통 이 당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무슨 장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임대료지 않습니까? 면세점도 마찬가지예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건물주와 여기는 제주공항공사겠죠. 공항에 네, 들어가 그렇겠죠. 있으니까 제주공항에서 계약을 합니다. 연간 임대료를 250억 원 정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할 때만 개장을 할 때만 해도 뭐 매출이 한 600억 원 정도 이 중에 뭐 거의 이익이 절반 이상이 될 테니까 개점 1년 만에 흑자를 달성했었어요. 근데 올 들어서 이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유커들이 급감하면서 거의 임대료도 못 내는 수준이 되면서 매출액이 거의 80% 이상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앞으로 1년, 2년 더 버텨봐야 적자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고 하나그룹은 서울에도 시내 면세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주공항 면세점은 사업권을 반납을 한 거죠. 예. 근데 줄여달라고 좀 얘기를 안 했나요? 당연히 했다라고 합니다. 임대료? 맞습니다. 제주공항의 임대료를 줄여달라. 그냥 줄여달라도 아니고 매출이 주니까 매출에 비례한 형태로 임대료를 계약을 바꿔가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항공사 입장에서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이 그럼 얘 깎아주면 남들도 또 깎아달라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줄줄이. 맞습니다. 하나 갤러리아가 들어있고 또 다른 이제 면세점 하나 더 들어가 있거든요. 훨씬 큰. 거기도 깎아달라고 하면 어떡하고 이 제주공항공사가 한국공항공사라는 이름으로 각 지방에 공항들이 있잖아요. 인천만 인천공항공사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입점해 있는 면세점도 지금 다 안 된다고 할 텐데 유커가 안 들어오니까요.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받아들이지 못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기존 계약은 계약이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에 입점해 있는 면세점도 다 인천공항에 임대료로 깎아달라고 했는데 안 받아주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면세점 상황은 어때요? 이 제주도가 가장 심각하고요. 예. 유커 의존도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가장 심각하고 이제 다른 공항 면세점들도 특히 가장 견딜만 하다는 유커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인천공항 면세점들도 다기 힘들다라고 하고 지금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거기 맞아요.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 면세점도 지금 한 구역 같은 경우는 몇 차례는 유찰이 됐습니다.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결국에 낙찰이 됐지만 그만큼 면세점 사업에 대한 사업성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어둡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 서울 시내 면세점 중에서도 가장 역사가 오래된 면세점의 원조라고 하는 동아 면세점은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사업권도 이거 지분도 가져가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연말에 이제 면세점 추가로 열기로 했는데 이것도 개장을 좀 연기해달라고 관세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앞으로 진짜 그야말로 승자의 저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했던 면세점 사업이 미운 우리 새끼,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 맞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이런 대표적인 가상화폐죠.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피해 금액도 있더라고요. 해요. 적게는 1인당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인출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보상받기가 상당히 고약하다는 거죠. 이게 말이 거래소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권거래소처럼 법적 보호장치가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있는 그런 공식 거래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른바 한마디로 해서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죠. 그냥 통신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돈이 없어졌다고 해서 보상 책임이 있느냐 하는 건 상당히 지난한 일입니다. 민법, 상법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법이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계속해서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배의 차익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유의에 두고 항상 투자를 하시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국내에서 호주산 소고기가 자취를 감췄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지난 20년간 호주산 소고기가 거의 한국 시장을 상당히 점령을 했었는데 특히나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한 호주간 FTA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산 광우병 사태가 있으면서 호주산 소고기가 상당히 광우병 청정 지역으로 인식이 되면서 상당히 호주산을 선호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예. 작년 11월에 국산 수입량이 월 통관 기준으로 13년 만에 호주산 소고기를 제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는 수입산 소고기 위치를 차지한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끝이 나잖아요. 네. 중국 사람들이 미국 말고 호주산 소고기를 먹기 시작했다는 뭘 겁니다. 잘하는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국으로 올 게 중국 대륙으로 가는 거죠. 네. 대륙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 일부만 들어오니까 양이 정말 부족해서 미국산으로 많이 돌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호주산 같은 경우는 이 남반부에 물론 지금은 여기 북반구도 가뭄이 심하지만 가뭄 때문에 생산량 자체도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20% 할인받는 방법이 있다는데 이게 뭡니까? 교수님은 혈압은 정상이신가요? 예, 뭐 그런 편이에요. 그리고 체중도 적정하신 거죠. 뭐 적정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데 거죠. 딱 예. 하나 비흡연이면 더 좋은데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을 하면 보장 꼭 그거를 짚더라. 제가 짚은 게 아니고 보험사에서 짚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 짚은 게 아니고요.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예.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 최대 20%를 할인해 줍니다. 이른바 건강인 특약, 건강체 특약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전체 보장성 보험 가입자의 4%밖에 안 돼요. 이유는 몰라서이기도 하고요.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보험사가 이거 하세요라고 안 하고 알아서 챙겨 먹어야 되고 둘째는 번거롭습니다. 건강검진 2번 받아야 되고 내 아이 개인정보가 보험사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금융감독원은 2번 받아야 할 건강검진을 1번으로 줄이고 내가 가는 나의 개인정보를 최소화해서 상당히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그래서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이 건강체 특약이 있습니다. 손보사는 적어요. 생보사들은 국내 생보사는 상당히 많이 계시니까 이미 가입된 가입자도 적용이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시는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첫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 대북공조라는 명분을 얻은 대신에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된 숙제가 남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죠.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리고 또 국내 정치도 주목할 부분이 있죠. 바로 위기의 국민의당. 그리고 홍준표 당대표 시대를 열게 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지. 자, 매주 금요일 날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매주 화요일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금요일에 기다리다 보니까 금요일이 나왔네요. 자, 여론 분석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의 남자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금요일 한 번 더 나오겠습니다. 네. 금요일 한 번 더 나오세요. 금요일은 참 좋은데 오늘이. 그죠? 그러니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네. 예. 자, 한미 정상회담. 한 언론사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10점 만점에 7.9점이라는 점수를 매기기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악수였습니다. 이 악수를 두지 않음으로써 무난한 평가를 이끌어냈는데요. 예. 이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번 조사 결과에 오늘 소개해드린 조사의 결과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지지율 상승이 기대되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예. 이 장진호 전투 기념비에서의 감동적인 연설,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상적인 한복 패션, 교민들의 열렬한 환영 등으로 기억되는 정상회담이었는데요. 이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고 30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05명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치가 적용되었고요. 응답률은 20%.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80%, 이 소폭 더 올라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근데요.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제 조대엽 송영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채택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인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들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네. 인사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김상곤 이 교육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의 협력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인사 논란 이 조대엽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만약에 이 임명이 강행될 경우에는 전국 급냉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의 이유가 이 소통을 잘한다. 이 국민 공감 능력이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협치가 잘 되지 않는다. 야권과의 소통 문제가 또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 이 미국 방문 비행기 안에서도 기류 이상에도 불구하고 난기류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계속하는 그런 소통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 야권과의 소통 어떻게 이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 이유는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부정평가 이유로 크게 꼽고 있는 것이 인사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끝났고 근데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독일 가지 않습니까? G20 정상회의. 네. 그죠? 근데 이 G20 정상회의가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외교 라인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돌아오자마자 G20 정상회의. 네. 다자 외교가 펼쳐지는 독일 함부르크로 향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또 이 북한 또 평화 독트린을 발표할 것이라고 해서 또 주목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평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진단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G20 정상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발끈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중요한 변수가 경제이고 한미 FTA 재입상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름살 아니겠습니까? 예. 여하튼 주름살은 안 좋습니다. 이 외교 라인의 성격이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직원 숙소에서 이 적석 라면을 가져가는 강경화 이 외교장관의 모습이 상당히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이제 G20 정상회의 이 적석 라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산적한 이 과제가 현안들이 놓여 있는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과 그래서 추경 예산안 통과 여부가 이 향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변수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대통령 지지도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 이 제일 주목받는 정당이 국민의당인데 이게 좋지 못한 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영 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증거 조작 이 문제 때문에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때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네. 이 국민의당 지지율 각 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 이 국민의당 이 누가 보더라도 궁지에 몰린 당 그게 모습이 되고 있는데 예. 이 5%의 지지율로 표본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 정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처한 상황에 대한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안철수 전 대표도 그리고 박지원 이 대표도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해하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 조작 사건 관련자의 체포 구속 이후에 이 여론은 싸늘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의당 지지율은 5%로 같은 조사 기간에서 실시했던 올해 조사 결과 중 가장 낮은 국민의당 지지율이고요. 예. 지난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에 접어드는 시점에 24%까지 올라갔던 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지역 기반이 호남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6%입니다. 호남 지지율이. 이 전국 지지율과 거의 차이가 없어 지역 기반이 붕괴된 거 아니냐 이런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의 중도 이미지가 걸려있는 중도층에서 지지율마저 8%로 한 자릿수 지지율로 곤두박질 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론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당내 최고 윗선의 책임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이 국민들의 인식을 보면은 이 당내 진상조사 또
또 검찰의 수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 대선 당시 이렇게 중요한 중대 사안에 대해 당 지도부가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이 증가하는 국면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 돌파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당 지지율은 어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48% 지지율로 독주를 하고 있고요. 이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새로운 당대표로 선택한 자유한국당은 7% 지지율했습니다. 이 당대표 선출 효과는 네네 그냥 7%. 7입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입니다. 예. 선출 효과는 이 다음 조사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른정당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자유한국 물론 표본 오차 범위 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앞서는 기염을 토하며 지지율은 바른정당 9%였습니다. 이 지역 단위의 샘플 수가 적음으로 이 지지율의 추세를 보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요. 또 잘못 분석했다는 자편향 여론조사다. 또 관제 여론조사다라는 이 정치적 비난의 화살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7%였습니다. 네. 근데요, 지금 홍준표 신임 당대표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네. 어제 뭐 감자도 캐고 그랬던 모양인데. 네.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의 지지율 이게 제1야당으로서 참 그런데 이거 좀 탈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큰 과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감자도 캐야 되겠지만 민심과 지지율을 캐는 것이 더 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견제 능력 있는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25% 이상의 지지율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신임 당대표의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는 의존하는 수단이 아닌 참고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지지층들이 이 자유한국당이 묻고 있는 것은 당 지도부의 전면적인 쇄신, 이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과 반성, 당 정체성을 재정립할 혁신적인 인재의 영입 등 이 굵직한 현안 과제가 놓인데 이 순항할지 당내외의 걱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대구 경북이 과거 지역 기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정당과 또 경쟁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60대 이상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 홍준표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지도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이제 워낙 과제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아까 바른정당의 지지율도 지금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이 중도층을 놓고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당내에서 이제 친박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이런 과제는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지층들이 볼 때는 새로운 모습의 자유한국당, 그래서 보수층을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느냐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정농단 상황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당의 혁신적인 모습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한 번 중요한 것은 이 정책적으로 대한 견제 정당이 될 수 있는 모습도 나와야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중요한 것이 역시 인재의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혁신적이고 참신한 그래서 이 보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얼마만큼 영입할 수 있느냐가 핵심 과제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박종찬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세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비가 지금 안 내리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또 어떻게 또 갑자기 폭우가 내릴 수도 있으니까 요새는 이 우산 항상 챙기는 게 가장 현명한 삶의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